안녕하세요. 시장과 언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딱 하나 주목할 한마디가 있는데요.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방향전환이라는 발언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그냥 흘려들 말이 절대 아니죠.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하고 시장에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선전포고라.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좀 들뜨게 했던 그 저금리 시대의 막이 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죠. 선전포고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듣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이 한마디가 당장 우리 자산시장,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선언이 앞으로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우리의 투자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게 만들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장은 이 폭탄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부터 봐야겠네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총재 발언이 나오자마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요. 연 3.3%를 그냥 뚫고 치솟았어요. 와, 바로요? 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는 완전히 접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금리가 그만큼 올랐다는 건 반대로 금리 인하에 돈을 걸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숫자가 보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정한 공식적인 기준금리는 연 2.50%잖아요. 네, 2.5%죠. 그런데 시장에서 선수들끼리 실제로 거래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벌써 2.98%, 거의 3%에 육박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거의 0.5%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속마음입니다. 중앙은행이 정한 공식 판매가는 2.5%인데 선수들끼리 거래하는 리셀 시장 가격은 벌써 3%에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한 발 앞서서 앞으로 금리는 내릴 일이 없고 오히려 오를 거야 라는 데 돈을 걸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와. 그 정도면 시장이 거의 중앙은행에게 당신들 생각 틀렸어. 금리 올려야 해. 라고 막 소리치는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중앙은행의 생각이 다를 때 보통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요? 대부분은 시장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180도 바뀐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상식적으로 지금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푸는 게 맞는데 왜 한국은행은 정반대로 가려는 듯한 신호를 주는 거죠? 뭔가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라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3대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3대 족쇄요? 네. 그 첫 번째 족쇄가 바로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문제 요즘 정말 심각하죠. 벌써 1,460원을 넘어서 장중에는 1,475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단독으로 금리를 내린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보듯 뻔하죠. 이자가 더 높은 달러로 돈이 전부 쏠릴 테고 그럼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면서 환율은 1,500원을 향해 폭주하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겠죠. 이건 고스란히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즉, 경기 좀 살려보겠다고 금리를 내렸다가 겨우 잡히는 듯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에 다시 기름을 붓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카드네요. 그렇죠. 밖에서는 환율이라는 족쇄가 목을 조르고 있는데 안에도 만만치 않은 시한폭탄이 있잖아요. 바로 1,900조 원에 달한다는 그 가계부채요. 두 번째 족쇄, 가계부채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5%인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상위권이거든요. 괜히 이창용 총재가 직접 5월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고한 게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다시 영끌, 비투 열풍이 불면서 가뜩이나 위태로운 부채 더미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경기부양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아주 명확하게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약간의 경기 침체는 감소하더라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터져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보여준 거죠. 들어보니 정말 딜레마네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족쇄 말고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속을 태우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세 번째 족쇄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죠. 정부가 얼마 전 15대책이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돈줄을 죄는 초강력 규제를 해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도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값이 한 달 만에 1.19%나 오르면서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최근에야 상승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환율이 우리 목을 조르고 안에서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인데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은 혼자 불타고 있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네, 최악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느니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군요. 그렇죠. 그건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까요. 정부는 온갖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 하는데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 집값을 올리는 꼴이 되잖아요. 아, 정책의 엇박자가 나는 거군요. 네, 정책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유지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15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고 이주비 대출을 줄이는 게 핵심이었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그 결과가 지역별로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직접 적용되는 서울, 특히 노원구처럼 이제 막 재건축을 시작하려 된 곳들은 거래가 아예 뚝 끊기는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래 절벽? 네, 매수자도 매도자도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사업 자체가 기약 없이 미뤄질 위험이 커졌죠. 서울의 돈줄을 막았더니 예상대로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풍선 효과죠. 규제를 피한 경기도 구리나 화성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일부 수요가 옮겨가면서 국지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 나타나는 풍선 효과는 정책의 빈틈을 노린 단기적인 투기 수요의 성격이 강해요. 고금리 장기화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즉 돈의 가치가 계속 비싸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국지적인 상승 동력이 오래가기 힘듭니다. 결국은 이자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네,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사면초가네요.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때문에 내릴 수도 없고 그럼 이 꽉 막힌 상황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포트폴리오를 다 갈아엎어야 할까요? 우선 한국은행이 시장에 보낸 최종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아주 명확해요. 물가, 환율,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경제 희생, 즉 경기 둔화는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전제로 각 자산별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럼 채권부터 시작해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많은 분이 투자했던 자산인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채권 투자는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가장 큰 상승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섣부르게 신규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보통 고금리는 미래 성장 가치를 먹고 사는 성장주들한테는 독약이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평가받는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고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바로 환율 상승의 혜택을 보는 기업들, 즉 수출주입니다. 똑같이 1달러어치를 팔아도 원화로 바꾸면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아,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네, 전통적인 수출 기업들이죠. 물론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빚내서 집 사도 괜찮습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 즉 의미 있는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과 가격 보합 내지 하락 국면이 상당 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 부담은 높은데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는 꺾였으니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설 유인이 사라진 거죠. 결국 모든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고금리 장기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취하게 했던 유동성 파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네,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금리라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키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진짜 시험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과 언어였습니다.